자, 현장에 나와주신 분들, 그리고 줌으로 듣고 계신 분들, 유튜브로 듣고 계신 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유니스트 울스 연구지원본부 시험분석지원팀 방사광 활용그룹 이슬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그레이징 인시던스 왁스 데이터 인터프리테이션이라는 부분이고요. 사실 인터프리테이션이 위주는 아니고 요거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내용들을, 어떤 키워드들을 알아야 되는지부터 해서 실제로 프로그램으로 데이터를 처리할 때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는 게 여러분들이 옳은 데이터 추출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까지 조금 담았어요. 그러면은 지금 본격적으로 발표 시작하도록 할게요. 음, 아까까지는 잘 넘어가던 게 잘 안 넘어가네요. 자, 저는 처음에 용어 설명부터 조금씩 시작하고 그 다음에 하도록 할게요. 지금 2번부터 슬라이드가 시작하는데 사실 1번은 엑스레이예요. 엑스레이가 무엇인지 정도는 여러분들 다 아실 테니까 이제 그에 대한 부분은 빼놓고 이제 그 다음 자주 나오는 논문에서 자주 나오는 용어들을 기준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이제 논문에서 보면은 현재 제가 오늘 발표하고 있는 GIXD 실험 기법 같은 경우에는 어떤 표현 방식으로 나오냐면은 이제 싱크로트론 베이스드 1D 또는 2D 트랜스미션 또는 그레이징 인시던스, 스몰 앵글 또는 와이드 앵글, 엑스레이, 스캐터링 또는 디프렉션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용어들이 어떻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부터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갈 거예요. 맨 처음에 나오는 단어는 레버러토리에는 싱크로트론입니다. 이거는 빔소스의 기반이 어디에 있는가를 표현하는 단어이고요. 이제 랩소스 기반인지 또는 방사광 가속기라고 하는 거대 과학 시설을 기반으로 하는 랩소스인지를 설명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랩소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한 요 정도 사이즈 되죠. 요런 것들은 장비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싱크로트론에 비하면은 사이즈가 빔 플럭스나 이제 브릴리언스나 이제 뭐 여러 가지 면들에 있어서 조금 빔의 퀄리티가 조금 낮은 편입니다. 그리고 포항 가속기 연구소라고 하는 국내에 있는 유일한 가속기 연구시설 여기가 거대 과학시설인 가속기이고요. 여기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영역 중에 오늘 주로 이야기하는 영역은 여기 오렌지색으로 표시된 3세대 원형 방사광 가속기 영역입니다. 일반적인 엑스레이 튜브에서 생산하는 랩 베이스드 XRD보다는 이제 3세대 가속기 같은 경우에는 약 10에 20승 10에 10승 이상의 차이가 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정도로 강한 빛으로 시료를 디텍팅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일반적인 XRD에서 나오지 않는 시료나 이제 훨씬 더 이제 미소량의 시료가 있을 경우에 싱크로트론에서 측정을 하면은 훨씬 더 잘 측정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간단하게 설명할 것은 스캐터링과 디프렉션입니다. 이제 스캐터링과 디프렉션이라고 하면 한글로는 산란과 회절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산란이라는 범주 안에 회절이라는 것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데이터적으로 간단하게 이야기했을 때는 이제 산란은 이렇게 피크가 스무드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1차원 데이터 라인 그래프에서도 스무드한 피크를 볼 수 있고요. 네, 여기에 지금 보시는 2차원 이미지에서도 구름과 같이 보이는 이 부분이 이제 스캐터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디프렉션이라고 하면은 이제 브래그 회절 법칙을 만족하면서 그 브래그 회절 법칙을 만족하는 곳에서 강한 산란을 나타내는 특정 부위를 나타내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정 위치에서 피크가 아주 강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스캐터링에 비하면은 샤프한 픽이 나타나고 있어요. 여기에서 1차원 그래프에서도 샤프한 픽을 볼 수도 있고 여기 2차원 그래프에서도 요 위에 클라우디한 부분에 비하면은 훨씬 더 샤프한 영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프렉션과 이제 스캐터링의 차이는 실험 데이터적으로는 이렇게 차이 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스몰 앵글과 와이드 앵글입니다. 이제 스몰 앵글과 와이드 앵글에 대해서 이제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스몰 앵글과 와이드 앵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제 실험 데이터에서 확인할 수 있는 투세타 또는 큐 레인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의미냐라고 하면은 요 앞선 이미지에서 보면은 요 가로 방면으로 투세타 레인지를 표현하고 있는데 내가 보고 싶은 데이터의 범위를 의미하고 있어요. 이 레인지가 좁은 영역을 자세히 보냐, 내가 조금 더 넓은 영역까지 많이 보느냐를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제 제가 방사광 가속기에서 6D 빔라인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6D 빔라인은 이제 평판형 디텍터라고 하는 것을 이용하고 있고요. 이제 시료가 있을 때 지금 빔이 들어와서 디프렉션이 돼서 나오면은 지금 여기 앞쪽에 디텍터가 있고 지금 뒤쪽에 디텍터가 있죠. 여기 앞쪽 같은 경우에는 투세타로 여기 특정 앵글의 투세타로 들어왔을 때 이 디텍터의 면적에서 엄청 작은 부분을 차지하죠. 그리고 요 뒤로 가면은 지금 같은 앵글임에도 불구하고 한 디텍터 전체를 다 아우르고 있죠. 그만큼 요 작은 앵글의 스몰 앵글 같은 경우에는 요 작은 각도 범위 내를 훨씬 더 좋은 레졸루션으로 볼 수 있다. 좁은 영역을 훨씬 자세히 본다라는 의미라고 할 수 있고요. 와이드 앵글 같은 경우에는 얘를 조금 더 이렇게 크게 보면은 훨씬 더 큰 투세타 범위까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보고 싶은 영역이 이제 조금 더 큰 영역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와이드 앵글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랩XRD로 이용하는 것들은 다 와이드 앵글 엑스레이 스캐터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 UCRF에 있는 랩XRD 장비 같은 경우에도 스몰 앵글 엑스레이 스캐터링 장비는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와이드 앵글과 스몰 앵글의 가장 큰 차이점을 장비적인 관점에서 보자라고 하면은 이제 여기서 SDD라는 표현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SDD라고 하면은 샘플 투 디텍터 디스턴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이제 지금 여기 샘플 투 디텍터 디스턴스가 작은 것에 대해서 와이드 앵글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샘플 투 디텍터 디스턴스가 이제 훨씬 긴 것에 대해서 스몰 앵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은 보통 이제 SDD가 길면은 더 와이드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앵글이라는 거는 디텍터가 실제로 인식할 수 있는 투세타 레인지에 관계된 것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논문에서 볼 수 있는 표현이 이제 트랜스미션 또는 그레이징 인시던스에 관련된 표현입니다. 트랜스미션과 그레이징 인시던스 같은 경우에는 내 시료의 유형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크게 구분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측정하고 싶은 시료가 이제 분말 시료 같은 경우에는 분말 시료인 경우에는 이제 스캐터링 각도가 이제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제 스캐터링 각도가 360도에 걸쳐서 다 나오기 때문에 지금 트랜스미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그레이징 인시던스 같은 경우에는 이 방막이라고 하는데 기판 위에 이제 수백 나노 정도까지 두께의 이제 방막을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거를 이제 그레이징 인시던스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수백 나노를 그대로 통과하려면 매우 힘들 거잖아요. 그래서 수백 나노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엑스레이를 이제 기판에 대해서 조금 각도를 주어서 합니다. 그래서 기판을 긁고 지나가는 형태로 이제 디텍팅을 하기 때문에 그레이징 인시던스라는 표현을 하고 있고요. 긁고 지나가기 때문에 이제 시료에 대해서 이제 시료의 그 필름의 수직 방면에 대한 정보와 수평 방면에 대한 정보까지 모두 읽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조금 어렵죠. 그레이징 인시던스라는 개념 일반적으로 엑스레이 하시던 분들이 보면은 조금 낯선 개념일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설명할 표현으로는 이제 1차원 데이터 형태가 1차원이냐 2차원이냐라는 부분인데 데이터의 형태가 1차원이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X 대 Y라는 플롯으로 나타낼 수 있는 개념이고 2차원이라고 하면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미지로 표현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지만은 결국 디프렉션 또는 스캐터링 하는 원리가 같기 때문에 디텍팅하는 검출기의 종류가 1차원이냐 2차원이냐에 따른 차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치만은 이제 우리가 1차원 디텍터로 검출을 할 경우에는 이제 여기 보시는 이제 이왈드 스피어를 볼 수 있는데 이제 이왈드 스피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시료에 이제 그 격자 상수가 있는 이제 역격자 공간이 있고 그 역격자 공간에서 우리가 엑스레이를 조사를 했을 때 실제로 디텍팅하는 그 영역을 이왈드 스피어라는 3차원 구 형태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1차원 디텍터 같은 경우에는 그 이왈드 스피어의 호를 따라서 움직이는 실험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실제로 검출기가 3차원으로 움직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1차원의 호를 따라서만 움직이기 때문에 실제로 3차원 구이지만은 1차원으로만 데이터를 디텍팅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추출되는 데이터도 1차원 데이터의 형태로 이제 투세타 대 인텐시티 형태로 라인 그래프의 형태로 나온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차원 검출기 같은 경우에는 이왈드 스피어에서 이제 그 이왈드 스피어의 그
가로 방면, 세로 방면을 다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월드 스피어 전체 면을 펼쳐서 보는 형태를 이제 2차원 검출기에서 디텍팅한다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1차원 데이터보다는 이제 1차원 데이터는 홀을 따라서 보는 QG에 대해서 버티컬 방향에 대해서만 보는 방면에 이제 2차원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호리전탈 방면의 데이터까지도 모두 수집할 수 있는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적으로 이야기하면은 1차원 디텍터에서 보는 형태는 여기 세로 선분밖에 없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월드 스피어를 모두 펼쳐서 보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영역의 데이터를 디텍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용어 지금까지 봤던 것들 정리를 하자면은 이제 엑스레이가 이제 물질과 상호작용해서 산란 또는 회절을 발생하고 있고요. 방사광 가속기라는 시설에서 이제 랩 소스보다는 훨씬 더 강한 플럭스의 이제 엑스레이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산란과 그 회절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브래그 법칙인데 이제 결정 구조에서 X선이 이제 가장 강하게 회절되는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브래그 법칙을 3차원으로 확장하면은 이제 에발트 구명과 이제 레시프로컬 스페이스 역격자 공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브래그 법칙 같은 경우에는 1차원 상에서 회절 법칙을 만족하는 법칙이라고 하면은 이제 이왈드 스피어는 브래그 법칙을 3차원적으로 표현해서 훨씬 더 입체적인 공간을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레시프로컬 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 결정의 레티스를 3차원으로 다 표현해서 만들어 놓은 공간. 역격자 점은 역격자 고점은 이제 에발트 구명과 이제 역격자 공간이 겹치는 부분. 그렇게 해서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2차원 검출기 패턴으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 여기 산란, 회절, 이제 소각, 광각 이런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데이터가 클라우디하냐 또는 샤프하냐의 차이. 그 다음에 소각이냐 광각이냐는 데이터의 레인지가 좁냐 넓냐의 차이. 그 다음 1차원 검출기 데이터는 내 데이터가 이제 선으로 나와 있느냐 이미지로 나와 있냐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가속기라는 시설에 대해서 좀 알아두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지금 학교 소속으로 있지만은 이제 포항가속기 연구소라는 시설에서 실제로는 근무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교내에서는 보실 수가 없는 장비예요. 국내에 이제 하나 있는 장비 시설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은 이제 싱크로트론 같은 경우에는 전자를 가속해가지고 그 가속화된 전자를 이제 직접 빔라인이라는 실험 시설에서 받아가지고 그걸 소스로 이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용하는 시설이 이렇게 선형 가속기라는 시설에서 전자를 가속화하게 되고 그렇게 가속화된 전자를 이제 저장 링이라는 공간에서 회전을 시킵니다. 회전을 시키면은 이제 거기에서 이제 빛은 직선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 원의 접선 방향으로 빔이 빠져나오도록 할 수 있겠죠. 여기 보면 접선 방향으로 빠져나오는 빔들이 이제 각각의 실험 공간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장 링의 어느 한 자석의 일부분에서 그 전자를 가속화하는 자석의 일부분에서 이제 방사된 빔을 받아서 실험에 활용하고 있고 이 빔 라인이라는 공간이 실제로 여러분들이 실험을 하시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방사광 가속기 지금 포항에 있는 시설 같은 경우에는 선형 가속기 170m, 지름이 281m, 지금 저장링에 있는 전자석으로부터 빔라인까지 거리 36m에 달하는 그 이제 거대 과학 시설에서 가속화돼서 훨씬 이제 빔의 플럭스가 높은 이제 우수한 빔을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실제 사진 보시면은 선형 가속기가 이제 빔을 가속화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빔을 일직선으로 가속을 하고 있고요. 저장 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빔을 회전을 시켜가지고 이제 각 저 빔 라인에 나눠줄 수 있도록 회전하는 공간. 그 다음에 빔 라인에서 이제 그 저장 링의 접선 방향으로 방사된 빔이 실제로 빔 라인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시류에 디텍팅을 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에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실험을 하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실험 빔라인 안에 있는 공간 같은 경우에 저희는 이제 여러 가지 실험 모드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포항가속기 연구소에서 가장 지금 수요가 높은 장비들을 위주로 이제 다 지원을 하고 있고요. 첫 번째로 지원이 가능한 것은 이제 엑스레이 흡수 분광이라는 실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소각, 산란, 그리고 광각 산란에 대한 부분 오늘 이야기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는 파우더 엑스레이
디프렉션. 그리고 이거는 이제 뭐 랩엑스알디보다 이제 빔플럭스가 바뀌면서 조금 비슷하지만은 약간의 차이가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단결정 또는 이제 바이오 물질의 결정학을 측정하는 이제 싱글 몰리큘러 크리스탈로그래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각각의 실험 모드에 대해서는 여기 지금 장비들 보시면 다 여러 부품들을 이어놓은 형태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러한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필요한 실험들은 이제 직접 만들어서 설치를 해서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이제 각종 부품들 저희가 직접 설계를 해가지고 설치해 놓은 형태이고 이제 여러분들의 필요에 따라서 이제 변환을 해가시면서 장치를 바꿔가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가속기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6D 빔라인 강사광 활용 그룹에서 추출되는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 데이터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조금 하고 가면은 이 뒤에 나오는 이야기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저희가 추출하는 데이터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보는 뭐 메모장 파일이나 엑셀 파일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이미지 파일로 데이터를 추출하게 되는데 그 이미지 파일은 TIF라는 파일로 되어 있습니다. TIF 파일에 대해서 이제 보통 이용자들이 이해가 낮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저희가 추출하는 데이터는 이렇게 픽셀 바이 픽셀로 이루어진 이제 이미지로 되어 있고요. 실제로 처음 알았네. 라인에서 추출되는 이미지는 2880 픽셀 곱하기 2880 픽셀의 이미지입니다. 이렇게 색깔이 있는 이미지로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색깔이 있는 이미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데이터를 해석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은 이제 요 색깔에다가 숫자를 대입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컬러 스케일에 맞는 숫자를 순서대로 대입을 하고 그거에 맞는 숫자들을 대입해서 색깔만 빼고 보면은 이렇게 숫자로 돼 있죠. 이제 숫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요것들을 가공을 해서 이제 인텐시티라든가 또는 투세타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할 수 있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컬러 스케일이 파란색부터 빨간색까지 되어 있고 파란색이 가장 낮은 지점 그리고 빨간색이 가장 높은 지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데는 상대적으로 인텐시티가 약한 부분 그리고 여기 빨간색이 제일 진한 부분은 인텐시티가 강한 부분이라는 거를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한 이야기 해볼게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첫 번째로 데이터를 받았을 때 해야 될 거는 이제 큐 코렉션이라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어떤 이야기냐고 하면은 이제 저희가 최초로 추출되는 이미지는 TIF라는 픽셀 바이 픽셀 이미지인데 여기에는 우리가 실험적으로 많이 보는 투세타라든가 Q라는 이제 스케일이 전혀 안 매겨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험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제 역격자 공간에서 볼 수 있는 Q나 투세타 개념으로 변환을 해줘야 되고요. 그 변환을 하는 프로그램 사실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변환을 하는 과정에 따라서 이제 몇 가지 방법을 볼 수 있는데 이제 Q 코렉션이라고 하고 있고 지금 여기에 있는 것들은 Q 값을 매겨놓은 이 두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왔어요. 첫 번째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Q 값이 매겨져 있지만은 Q 보정은 되어 있지 않은 데이터고요. 두 번째 데이터는 Q 값이 매겨져 있고 Q 보정까지 되어 있는 데이터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라고 하면은 아까 제가 이왈드 스피어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왈드 스피어는 커다란 구죠. 그 구가 있고 그 옆에 이제 검출기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구의 중심에서 시료가 맞고 이제 그 산란 또는 회절된 이제 피크들이 이제 검출기에 맺히게 되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구가 있고 이렇게 검출기가 있으면은 이제 실제로는 이제 검출기의 구에서 회절되는 모양을 이제 2차원 평면에 나타내려면은 상대적으로 검출기의 윗부분 같은 경우에는 왜곡이 생길 수 있죠. 이게 어떤 의미냐라고 하면은 간단하게 세계지도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세계지도와 지구본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은 이제 지구본에서 유라시아 대륙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면으로 펼치면은 굉장히 왜곡이 많이 되지만은 이제 지구본에서는 이제 실제로는 조금 상대적으로 좁은 영역을 표현하고 있죠. 그것들을 보정을 했느냐, 보정하지 않았느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유라시아 대륙이 매우 넓은 이제 세계 지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얘는 그것이 다 보정되어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보정되어 있지 않은 세계 지도를 보면은 이제 적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랑 나중에 북극 양쪽 극으로 갔을 때랑 이제 실제 거리감이 다르게 느껴지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중심에 가까운 부분에서는 이제 스케일이
균이라 스케일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점점 검출기 맨 끝으로 갈수록 스케일이 점점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오렌지색 선 같은 경우에 여기 갭이 생긴 걸 볼 수 있죠. 이게 2차원 검출기 이왈드 스피어에서 이제 나온 역격자점을 이제 2차원 검출기로 표현을 했을 때 생기는 왜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왜곡을 이제 보정을 하면 좋겠죠. 그래서 그 보정을 하는 형태가 이제 여기에 미싱 웨지라고 하는 부분을 만들어서 이제 실제로 보정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을 보시면은 같은 길이를 두었을 때 아까는 여기 빈 공간이 있었지만은 여기에서는 빈 공간이 없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요게 이제 Q 스케일이 돼 있는 것인지 되어 있지 않은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논문에서는 보면은 이제 이런 형태의 데이터와 이런 형태의 데이터들이 모두 통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이제 접근하기 쉬운 프로그램으로 이제 이용을 하시면 되고, 저희 방사광 활용 그룹 6D 빔라인에서는 이 형태 데이터를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이 데이터로는 저희 지금 준비 중이고요. 이제 근데 일반 이용자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게 요렇게 처리를 했더니 이제 논문을 서브밋 했는데 에디터가 요렇게 처리하라고 코멘트가 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6D 빔라인에서는 아직 준비 중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다른 빔라인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미싱 웨지를 표현을 할 수 있고요.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이제 포항가속기 연구소 30빔라인에서 제공하는 PGIXS라는 프로그램이 첫 번째. 그 다음에 미국에 있는 APS에서 제공하는 니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즉 이렇게 미싱 웨지가 있는 데이터로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그 각각 홈페이지에서 다 다운을 받으실 수 있고, 다운이 안 된다라고 하면 안 되는 프로그램은 저한테 문의 주시면은 이런 부분들은 다 받아보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차, 이제 디프렉션이나 스캐터링에 대한 데이터를 볼 때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오해를 하시는 부분인데 단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게 단위를 모르고 저희한테 문의를 주시면 이제 완전히 오해가 생기거든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여러분들이 본 데이터가 이제 투세타로 이루어진 데이터인지 Q에 대한 데이터인지 또는 단위가 옹스트롱인지 나노미터 인버스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확인을 안 하시고 저희한테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당연하지만은 내가 실험하는 단위에 따라서 실험 목적이나 실험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 꼭 확인을 해주시면은 이제 여러분들도 좋은 실험 하실 수 있고 저희도 여러분들이랑 소통이 쉬울 것 같아요. 그 다음 2차원 검출기와 이제 1차원 검출기, 1차원 데이터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할 텐데요. 이제 제가 아까 이야기를 할 때 1차원 검출기를 이용해서 1차원 데이터를 추출을 하면은 이제 버티컬 방향, QG 방향으로 이 데이터만 가지고 올 수 있다라고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라고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2차원 검출기 같은 경우에는 QG, QXY 방향, 이왈드 스피어 전체 면에 대한 데이터를 볼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럼 전체 면에 대한 데이터 역시도 이제 1차원으로 추출을 할 수 있습니다. 1차원으로 추출하는 방법은 여기서 보시면은 요 동그라미 원 하나가 디프렉션 하나의 피크를 의미를 하고요. 요 센터가 이제 투세타 또는 Q0 지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면은 1차원 데이터와 2차원 데이터를 지금 다 매칭을 해놨죠. 그래서 첫 번째 피크가 여기 1차원 데이터에서 이제 이렇게 인텐시티를 표현하고, 두 번째 피크가 인텐시티를 표현하고, 세 번째 피크가 인텐시티를 표현하고, 이렇게 변환을 해서 이제 오른쪽과 같은 형태로도 변환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떨 때 이용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내 시료가 어떤 논문을 봤는데 디프렉션 데이터가 너무 잘 나와 있어요. 그런데 랩 장비로 찍었는데 디프렉션 데이터가 안 나왔대요. 그래서 이 실험 익스페리멘털 부분을 자세히 봤더니 싱크로트론에서 이용한 데이터였다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측정을 해서 이렇게 변환하는 과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다 프로그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프로그램 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이 변환 원리를 설명을 드리자면은 제가 이 원 하나가 첫 번째 피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앞서서 TIF 파일 같은 경우에는 숫자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지금 같은 동심원 상에 있는 숫자들을 평균을 내서 만든 데이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 첫 번째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서큘러 에버리지, 앞서 본 서큘러 에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요 360도를 모두 돌려서 추출한 데이터에 가까웠고요. 그 다음에 케이크 에버리지라는 개념이 있어요.
2차원 데이터에서 일부분만을 추출해서 하는 개념이고 이 일부분은 여러분들이 각도를 선택할 수 있어요. 지금 보면은 여기 2차원 데이터가 있고 얘 같은 경우에는 가로 방향, 세로 방향의 데이터가 다르다라는 걸 인식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의 필요에 따라서 요 윗부분, 요 버티컬에 대한 부분만을 추출해서 볼 수도 있고 호리전털에 대한 부분만을 추출해서 평균을 낼 수 있습니다. TIF 데이터는 제가 아까 말했듯이 이제 숫자의 매트릭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부분만 평균을 내서 계산을 한다면은 이제 오른쪽과 같은 형태로 추출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요 하늘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 보면은 요 소각 영역에 0.5 부근의 피크가 없는데 지금 호리전털 방향으로 봤을 때는 0.5 부근의 피크가 나오는 것으로 볼 수 있죠. 이걸 만약에 360도로 변환을 해서 봤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이렇게 나왔겠죠. 근데 그렇지만은 저희는 특정 각도의 영역에서만 데이터를 추출했기 때문에 지금 버티컬 부분의 성분과 이제 호리전털 방향의 성분이 다른 것을 여러분들이 데이터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GIX 데이터에서 데이터 추출하는 방법 중에 세 번째, 라인컷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까까지는 이제 360도로 전체를 이제 평균 내서 추출하는 방법을 했고, 두 번째로는 특정 앵글 영역에서만 이제 추출하는 방법을 했죠. 그 다음 세 번째는 한 선분만을 선택해서 추출하는 방법입니다. 어레이에서 특정 위치에 있는 한 줄만 그대로 뽑아내면 되겠죠. 그래서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방법은 버티컬 라인 컷, 호리전털 라인 컷, 그리고 아주메탈 라인 컷이라고 해서 동심원 방향으로 그 성분의 인텐시티만을 추출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된 버티컬 라인 컷 보시면은 여기 피크가 가장 강한 영역부터 약한 영역까지 5개의 피크를 볼 수 있는데 여기 하나, 둘, 셋, 넷, 5개의 피크를 확인하실 수 있죠. 이렇게 수직에 대한 성분만을 추출해서 보실 수 있다라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의 호리전탈 라인 컷을 보면은 여기에 지금 첫 번째 피크 하나, 그다음 여기 둘, 여기 셋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그래서 하나, 둘, 셋 작은 게 더 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아지뮤탈 앵글 라인 컷을 상당히 어려워하시는데 요거 어렵지 않아요. 케이크 에버리지, 서큘러 에버리지랑 아지뮤탈 앵글 라인 컷 되게 많이 헷갈려 하시거든요. 근데 아까 지금 서큘러 에버리지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모두 평균 내서 하나의 성분으로 만든 것이라고 하면은 아지뮤탈 앵글 라인 컷은 이 영역에 해당하는 인텐시티를 그대로 그냥 각도를 기준으로 표현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제가 0도부터 180도를 표현을 해놨고요. 이 부분이 0도입니다. 여기가 90도고요. 여기가 180도예요. 여기부터 지금 TIF 파일에 있는 숫자 인텐시티를 그대로 읽어낸 것이라고 보면 돼요. 지금 이 그래프에서 지금 밝은 부분이 인텐시티가 강한 부분이고 파란 부분일수록 인텐시티가 약하기 때문에 여기 인텐시티가 강하다가 점점 약해지다가 다시 강해지고 다시 약해지고 강해지고 강해지고 약해지고 강해지고 약해지고 그 부분을 그대로 읽어낸 것이 아지뮤탈 앵글 라인 컷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추출할 준비를 마쳤어요. 이제 그리고 여기에 있는 거는 이제 2차원 데이터랑 1차원 데이터의 뭐 약간의 차이라고 하면 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1차원 데이터는 Q 지방향으로만 읽기 때문에 제가 아까 요 성분이 요 부분만 잘 읽으면 되죠. 근데 2차원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왈드 스피어의 전체적인 면을 다 보여주기 때문에 이렇게 만약에 시료의 상태가 조금 파인하지 못하다거나 하면은 요 부분이 다 데이터에 반영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가 이제 이렇게 매끄럽게 나온 것과 이제 울퉁불퉁하게 나온 것들 사이에 이렇게 인텐시티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정하기 위한 노력도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처리하면서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제 실험적으로는 이제 이거를 준비하는 방법이 파우더 시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우더로 곱게 갈아 오신다거나 할 수 있고요. 이제 방막 시료 같은 경우에는 러프니스가 낮도록 준비해 오시는 게 방법이에요. 그렇게 할 때 주의할 점은 여러분들이 내 시료가 이렇게 파인하게 갈아도 되는 시료인지 뭐 그런 것들 미리 확인해 오시면 되겠죠. 근데 만약에 그렇게 처리가 안 되는 시료라면은 나중에 데이터를 만들면서도 처리할 수 있는 방법들은 있기 때문에 크게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문의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레이징 인시던스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까까지는 2차원 데이터에 2차원 검출기에 상들이 어떻게 맺히는지 그 데이터들을 어떻게 추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은 이제 실제로 저희는 입사각이 들어간 데이터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되는지를 볼 거예요.
자, 어떤 것들을 주의할 수 있냐면은 이제 첫 번째로 크리티컬 앵글이라는 거예요. 그레이징 인시던스 같은 경우에는 시료에 대해서 입사각을 주기 때문에 그 입사각에 따라서 시료의 시그널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일반적으로 데이터를 측정하실 때는 크리티컬 앵글에서 데이터를 측정을 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시료에 대한 크리티컬 앵글을 알 수가 없겠죠. 근데 크리티컬 앵글이라고 하면은 시료의 전반사가 일어나는 지점이기 때문에 가장 인텐시티가 세게 나오는 지점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론상으로 알고 있어요. 그거를 직접 데이터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있는 시료를 제가 인시던스 앵글을 바꿔가면서 측정을 했었고요. 지금 여기 회색에서 이제 연보라색으로 갈 때까지 데이터 추이를 보시면은 인텐시티가 약하다가 점점 강해지다가 다시 약해지죠. 그럼 인텐시티가 가장 강한 지점이 0.12도 내지는 13도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지점이 크리티컬 앵글이라는 것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지점을 기준으로 인시던스 앵글을 결정하고 가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에요. 측정하면서 이 부분은 다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리티컬 앵글을 찾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인시던스 앵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점은 이제 시료의 페네트레이션 뎁스입니다. 이제 그레이징 인시던스 같은 경우에는 방막이 있고 입사각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시료에 대해서 입사각을 얕게 하느냐, 깊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볼 수 있는 시료의 깊이가 달라요. 시료의 깊이 위치가 달라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제 회색 데이터를 보시면은 입사각에 따른 페네트레이션 뎁스를 볼 수 있고요. 이거는 물질에 따라서 또는 엑스레이 빔이 에너지가 얼마인지에 따라서 다른 부분입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하나 알 수 있는 거는 입사각이 커지면 커질수록 페네트레이션 뎁스가 깊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입사각이 얕은 것과 깊은 것을 비교해 보면은 여기 스캐터링 되어 있는 영역, 클라우디한 영역이 완전히 바뀐 걸 볼 수 있죠. 이제 이게 지금 페네트레이션 뎁스에 따라서 지금 차이가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0.3도와 0.484도 보시면은 여기 디프렉션 피크가 가장 진한 부분, 이 부분이 여기는 두 부분이 있는데 여기부터는 지금 세 부분이 보이기 시작하죠. 이것도 페네트레이션 뎁스에 의한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내가 봐야 하는 시료가 이제 레이어 바이 레이어가 되어 있거나 또는 이제 깊이에 따른 차이가 있다라고 판단되어질 때 논문에서 그런 부분을 확인했다라고 하면은 내가 이 페네트레이션 뎁스가 인시던스 앵글에 대해서 어떤 차이가 있을지 계산을 해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또 인시던스 앵글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 세 번째 이제 풋프린트에 대한 부분입니다. 엑스레이 빔이 시료를 얕게 훑고 지나가면은 엑스레이 빔이 실제로 디텍팅하는 시료의 영역이 길어지기 때문에 시료에서 실제로 디텍팅할 수 있는 영역이 길어지고 이거를 풋프린트가 길어진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인시던스 앵글이 높아지면은 이제 더 이제 짧은 풋프린트로 가게 되겠죠. 이게 데이터 상으로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지금 여기 인시던스 앵글이 얕을 때와 이제 훨씬 더 깊을 때의 차이인데 피크의 두께가 달라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이 피크가 상당히 두꺼운 두께를 보이는데 여기 보시면은 상당히 얕은 가늘고 샤프한 피크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그거를 제가 실제로 이제 인시던스 앵글에 따라서 어느 한 특정 피크의 이제 폭을 다 구했고요. 그것들을 폭을 FWHM으로 다 피팅을 해서 계산을 해보면은 이제 인시던스 앵글이 낮을 때는 피크의 폭이 훨씬 더 와이드하다가 이제 인시던스 앵글이 높아지면은 피크가 점점점 내로우해지면서 샤프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풋프린트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그레이징 인시던스에서 여러분들의 데이터 영향을 주는 부분, 샘플 사이즈입니다. 여러분들이 시료를 실제로 준비해 오실 때 아주 주의해야 되는 과정이고요. 지금 위에 있는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샘플 사이즈를 저희가 말씀드린 것보다 크게 준비해 왔을 때의 데이터, 그리고 아래에 해당하는 거는 작게 준비해 왔을 때의 데이터입니다. 여기 이미지를 보시면은 여기에 피크의 폭이 훨씬 더 크고 얘는 상대적으로 샤프하죠. 지금 이게 여러분들이 샘플 사이즈를 훨씬 더 크게 해올수록 빔에 대해서 풋프린트가 훨씬 길어지기 때문에 피크의 위스가 커진다고 볼 수 있고요. 샘플 사이즈를 작게 준비하면은 이제 내치는 상이 훨씬 더 작아지기 때문에 샘플의 폭이 훨씬 작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데이터를 추출해 봤을 때도 FWHM이 조금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권장하는 사실 가장 좋은 사이즈는 빔 디렉션 방향으로 피크의 샘플의 사이즈가 한 5mm에서 7mm 정도 되는 것을 가장 권장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뒤에 그림이 있어서 또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까지
그레이징 인시던스 데이터를 측정할 때 어떤 부분들을 주의해야 되고 어떤 부분들을 통해서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데이터 이제 측정 예시나 이제 추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저는 이제 이고르에서 이용하실 수 있는 GI 삭스 샵이라는 프로그램 이용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이제 뒤에 조금 더 이야기를 할게요. 제가 오늘 예시로 가지고 온 첫 번째 데이터는 이제 파이 컨주게이티드 데이터라고 해서 공액 고분자라고 하고 있고, 이것들은 이제 올가닉 트랜지스터 또는 올가닉 솔라셀 등에서 이용하고 있는 물질입니다. 근데 사실 어떤 물질인지는 몰라요. 그냥 파이 컨주게이티드 물질이라는 것만 알고 저는 접근을 할 거예요. 자, 여기서 지금 시료 두 가지가 있고요. 저는 지금 시료 두 가지에 대해서 2차원 이미지를 추출했고, 이 2차원 이미지에서 아까 배웠던 버티컬 라인 컷, 호리전털 라인 컷, 그 다음에 아지뮤탈 앵글 라인 컷 중에 이 부분만 추출한 것, 그 다음에 아지뮤탈 앵글 중에 이 부분을 추출한 것, 이렇게 준비해왔어요. 요 각각을 어떻게 추출하는지 뒤에서 이야기해 볼게요. 자, 먼저 샘플 준비에 대한 부분인데, 샘플 준비는 보통 일반적으로 공액고분자 같은 경우에 스핀 캐스팅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스핀 캐스팅 방법으로 이제 시료를 준비하면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커피 스테인 이펙트라는 게 발생합니다. 이제 시료를 떨어뜨리고 스핀 코터가 회전하는 동안에 각막의 엣지 부분에 이제 이렇게 조금 볼록 올라오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테이블에다가 커피 한 방울 떨어뜨리고 나면은 그 떨어뜨린 물방울이 사이드만 조금 더 진하게 두꺼워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게 커피 스테인 이펙트입니다. 그래서 커피 스테인 이펙트 같은 경우에는 요 아래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적인 전반적인 방막과는 다르게 훨씬 더 물질들이 뭉쳐있는 영역이고, 이에 대한 부분이 데이터에 반영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핀 코팅으로 방막을 제작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커피 스테인 이펙트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제거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들이 이제 데이터에서 그레인이라던가 스파티한 부분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꼭 유념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했을 때 시료 사이즈는 이제 빔의 수직한 방향으로 7에서 10mm, 빔 디렉션 방향으로 5에서 7mm 정도 준비해 주시면은 가장 무난한 사이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더 좋은 방법은 사실 스핀 코팅 하신 시료 그대로 가지고 와서 저희랑 같이 자르세요. 자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여기 자르는 도구들로는 이제 레티스 기어에서 나오는 이제 실리콘 웨이퍼 크레버링 툴이라는 게 있고, 얘는 이제 조금 난이도가 쉬운 제품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다이아몬드 스크라이브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스킬적으로 조금 능숙하셔야지 할 수 있는 재료입니다. 요 두 가지 잘 몰라서 이제 웨이퍼 커팅 잘 못하신다라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은 UCRF에서는 이제 웨이퍼 다이싱 소를 제공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웨이퍼를 커팅할 일이 없거든요. 그렇지만은 다이싱 소로 하더라도 이제 커피 스테인 다이싱 소로 한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시료를 만드시고, 그렇게 해서 커피 스테인 이펙트를 제거하시려면은 반드시 손으로 커팅해야 되는 과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러한 도구들 알아두시고 이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실제로 측정을 한 데이터에 대해서 변환을 하는 과정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초로 얻는 데이터는 TIF 데이터예요. 이미지로 되어 있는 데이터고, 그 이미지로 되어 있는 데이터를 이제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또는 저희가 제공해 드릴 수 있는 프로그램에다가 넣으면은 이제 이렇게 Q 값이 매겨지는 데이터로 바꿀 수 있어요. 픽셀 기반의 데이터를 이제 여러분들이 실험적으로 알 수 있는 데이터로 변환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것들이 여러분들의 실험 조건이고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실험을 진행하는 동안에 상시로 볼 수 있는 데이터예요. 요 조건들 반드시 가져가셔서 프로그램에 넣어 주어야 적절한 데이터로 변환할 수 있기 때문에 요 부분들 반드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Q값으로 변환하고 나면은 이제 라인컷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이제 제가 사용 매뉴얼 같은 설치법이나 사용 매뉴얼에 대해서는 요 QR코드에다가 많이 올려두었고, 그다음에 포항가속기 연구소 6D 빔라인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국내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프로그램은 GI 삭스샵 APS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고, 그다음에 포항가속기 연구소에서 제공하는 PGIXS 프로그램도 있고, APS 니카, 그다음 저희 개발 중인 피자커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 프로그램 처리 프로그램들을 이용해서 이제 뭐 서큘러 에버리지나 또는 Q 변환, 그리고 라인 컷 이런 것들을 다 처리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QG 라인 컷은 이제 실제 프로그램에서는 여기에 있는 프로그램에서 버티컬 라인 컷이라고 되어 있고요. 선택할 수 있는 옵션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옵션들의 의미가 여기 보면은 Q 리플렉션 G 방향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추출해야 되는 데이터가 리플렉션이라면 리플렉션 선택하시면 되고, 이렇게
옵션들 확인하시고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특이사항이 밴드위스, 여기 지금 오타인데 이제 그냥 내가 추출하는 라인 컷의 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TIF는 숫자들의 어레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거기에서 단 한 줄만을 추출을 할지 또는 5줄을 추출해서 평균을 낼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한 줄만 추출을 하면 좀 노이즈가 있기 때문에 저는 5줄을 평균을 내서 추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밴드위스를 넣는 부분이 조금 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은근히 이용자분들은 많이 빠뜨리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냥 버튼 누르시면은 라인 컷 하실 수 있고요. 호리전털 라인 컷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는데 호리전털 라인 컷 하실 때 주의해야 될 점은 여기 여러분들이 이제 실험에 대한 셋업 값을 넣고 호리전털 라인 컷을 하면은 요 아래에 있는 면을 라인 컷을 하게 돼 있어요. 왜냐면은 빔 센터가 여기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 아랫면은 실제로는 시류면이 아니기 때문에 데이터가 나오지 않죠. 그래서 요 위에 있는 면을 추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픽셀 프롬 더 센터라고 해서 지금 오프셋 값을 제가 조금 넣어준 거고요. 이 부분들을 확인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잘못된 데이터 추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저는 40픽셀을 뒀는데 여기서 이 가운데 완전 접하는 면을 추출하면 안 되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 추출하면 안 되고요. 이 부분은 요네다 림이라고 해서 이제 유달리 피크의 세기가 강하게 나오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서 추출할 수 있는 데이터는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호리전탈 라인 컷 일반적으로 하실 때는 꼭 요네다 림 위에서 추출해야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아지뮤탈 앵글 라인 컷이에요. 아지뮤탈 앵글 라인 컷을 할 때 지금 확인해야 될 점은 저희가 아까 버티컬 라인 컷, 호리전털 라인 컷 했죠. 이렇게 해서 각 피크의 Q 값을 확인해 보면은 지금 여기 있는 요 피크와 여기 두 번째 피크와 여기 있는 두 번째 피크가 Q 값이 같아요. 그 말은 같은 위치에 있는 레티스라는 거겠죠. 단지 방향만 다른 거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에 있는 요 수직 방향의 첫 번째 피크 요거죠. 그것과 요 수평 방향의 첫 번째 피크 요것이 같은 성분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접근하셔야 돼요. 자, 일단 그러고 나서 알고 나서 그 다음에 보시면은 저희가 지금 아지뮤탈 앵글 라인 컷을 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이제 맨 처음에 실험 조건들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게 실제로 데이터 추출하는 패널에 대한 부분인데 실제 실험 조건에서는 저희가 여기 지금 Y 부분을 1438글로 넣어놨죠. 1438로 넣어두고 제가 요 첫 번째 피크까지 거리가 159픽셀이어서 159를 넣으면은 두 번째 피크가 안 걸리죠. 근데 저희는 아까 분명히 버티컬 라인 컷과 호리전털 라인 컷에서 두 성분이 같다라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요 지금 라인 컷을 했는데 한 피크가 안 걸린다라는 건 아주 이상한 일이죠. 그러면은 그 호리즌탈 방향으로 지금 제가 레이디어스를 바꿔봤어요. 그 센터를 기준으로 레이디어스는 바꿨는데 이번엔 버티컬이 잘 안 걸리죠. 여기 가장 센 부분을 지나가야 될 것 같은데 그 아랫부분 지나가는 것 같잖아요. 이 역시도 그래서 아지뮤탈 앵글 라인 컷이 완전 정확하게 되지 않은 거라는 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지뮤탈 라인 컷을 할 때 그 원의 중심 위치를 이제 실제 측정한 값과 다르게 이제 조금 조정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고 요 시료까지 거리 역시 여러분들이 조금 조정을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두 개의 피크가 동시에 걸릴 수 있는 원의 센터와 레이디어스를 결정을 해서 이제 추출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추출을 한 데이터가 이 데이터고요. 이 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여기 강하고 약하고 강하고 강하고 약하고 강하고 이렇게 추출할 수 있어요. 아지뮤탈 앵글 라인 컷 하실 때 가장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라서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석을 할 건데, 이제 여러분들 생각보다 측정하시러 오면서 논문 안 보고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데이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측정하시는 동안에 데이터가 잘못되면 재측정을 하시거나 다음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사전에 논문 확인하시고 오셔야 되고요. 이제 그래서 오늘 지금 예시로 들고 있는 콘주게이티드 물질 같은 경우에는 엣지온, 페이스온이라는 각각 지금 배양 위치가 다른 물질로 구성돼 있고 이거에 따라서 지금 피크의 형태나 모양이 다 다르게 나오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미리 알고 나오면은 내 데이터가 잘 나오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하고 오셨으면 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추출한 데이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해석을 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버티컬 라인 컷에서는 이제 QG 위치차에 따른 D값 차이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금 빨간색 피크와 지금 회색 피크, 지금 Q 값이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거에 따른 D 스페이싱 차이를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그에 따른 차이를 여러분들이 데이터로서 활용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100 피크의 인텐시티 차이 요 피크를 보면은 빨간색의 인텐시티가 매우 세고 회색 같은 경우에 인텐시티가 한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죠. 그거는 이제 내가 만든 시료의 결정성이나 시료의 포션이 훨씬 더 많다 적다를 반영하는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QG 라인 컷을 해서 봤을 때도 보면은 이제 인텐시티나 D값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갑자기 이번에 언노운 피크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체크하시고 넘어가야 될 부분. 그 다음에 100 아지뮤탈 앵글 라인 컷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피크의 FWHM이 다르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실험적으로 데이터로서 이제 확인을 하실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FWHM이 훨씬 더 넓다면은 이제 배양성이 좋은 시료이다 또는 배양성이 안 좋은 시료이다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요즘 논문의 트렌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를 눈으로 확인하는 것뿐만 아니고 데이터를 정량적으로 계산을 해서 확인하는 것이 트렌드이기 때문에 이제 아지뮤탈 배양성의 정도를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로 계산을 하실 수가 있고요. 계산을 하는 방법과 같은 경우에는 아지뮤탈 앵글 라인 컷에서는 면적을 구하는 방법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많은 논문에서 이게 트렌드가 바뀌었기 때문에 많은 논문에서 이제 면적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제가 가장 권장하는 방법은 여기 베이스라인을 기준으로 베이스라인 아랫부분은 아이소트로픽한 부분, 배양성이 없는 부분의 포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베이스라인을 기준으로 이제 인텐시티가 센 부분은 이 특정 방향으로 인텐시티가 센 부분인 것을 확인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요 지금 빨간색 시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 90도 방향으로 가장 인텐시티가 센 부분과 그 다음에 0도 방향으로 인텐시티가 센 부분의 면적이 비슷하다고 볼 수 있고 결국은 0도 방향과 90도 방향의 배양된 양이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는 그렇게 해석하실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보면은 지금 요 아래 회색선 같은 경우에는 90도 방향으로는 훨씬 센데 양쪽으로는 훨씬 약해 보이는 경향이 있죠. 이런 것들을 면적을 계산을 함으로써 실제로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거를 GI 삭스샵에서 이제 할 수 있는 분석은 아니지만은 여러분들이 많이 찾는 분석 중에 하나입니다. 백그라운드 서브트랙션이라고 하는 부분이고 거의 끝나가고 있어요. 이제 자료도. 그래서 백그라운드 서브트랙션이라고 하는 부분이고 아까 제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개념 중에 TIF는 이제 숫자 매트릭스의 결정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백그라운드의 정보가 있다면은 백그라운드의 정보만을 빼서 시료만의 정보를 남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시료 물질이 기판 위에 있는데 제가 기판을 따로 측정한 데이터이고 거기서 기판 부분만을 빼주면은 서브스트랙 이제 페로브스카이트에 대한 정보만 남은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실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TIF 파일이 어레이 그 숫자 매트릭스로 이루어진 어레이라는 점을 이용해서 이제 시료와 기판의 정보가 있다면은 기판에 대한 정보만을 빼서 이제 실제로 시료에 대한 정보만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정보를 이제 정보의 웨이트를 얼마나 주느냐에 따라서 백그라운드가 점점 빠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거의 1대1로 잘 빠져가지고 1대1은 너무 과하게 빠졌죠. 0.8 정도로 이제 웨이트를 줬더니 제일 잘 빠진 형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이처에 나간 논문 데이터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 백그라운드 서브트랙션 두 번째 대한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웨이트를 준 거예요. 요 시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작은 시료여서 조금 측정하기가 쉬운 시료는 아니었는데 요 어느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작년에 이제 인공 다이아몬드를 랩에서 만들었다라는 그 논문 데이터 중에 하나고요. 이제 여기에 기판에 있는 요 작은 게 지금 랩에서 상압에서 만든 다이아몬드예요. 그래서 그 다이아몬드에 대해서 GIXD를 측정을 했더니 지금 뭔가 피크들이 나오는데
근데 이게 다이아몬드 피크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서브스트레이트에 대한 부분을 측정을 했더니 서브스트레이트에 대한 부분이 이런 형태를 가진다라는 걸 알 수 있었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실제로 서브스트레이트에 대한 부분을 제거해서 우리가 다이아몬드 피크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게 이 논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요 세 번째 피크 같은 경우에는 여기 거의 안 보이는데 백그라운드 서브트랙션을 했기 때문에 보이는 데이터가 됐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각각 다이아몬드 피크에 대한 인덱싱까지 해주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로 내가 측정한 시료에서 기판에 대한 정보만을 제거하고 내가 보고자 하는 것들을 훨씬 자세히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네이처에 나갔고 이제 예시는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설명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발표자 이슬이라고 하고요. 6D 빅라인에는 지금 매니저로서 신태주 교수님 계시고 그 다음에 저랑 같이 하는 양성준 선생님 계십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부분이나 매뉴얼 필요하시면은 여기 QR코드 들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은 저한테 메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